50평생 살아오면서 그럭저럭 쌓아온 습관이랄지 지식이랄지 가치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하얗게 소멸되면서 오로지 한 대상을 그리워하는 일에 내 정신과 육신이 미친 듯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구효서 작가님의 소설 애수의 소야곡입니다. 애수의 소야곡 하면 남인수 선생의 애수의 소야곡이 떠오르지요. 30대가 넘은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국민 노래죠. 노랫말도 너무 애절하고요. 이렇게 마음이 와 닿는 노래인 줄 이번에 알았답니다. 이 소설은 우연히 스쳐 마주쳤던 여인을 못 잊어 포장마차까지 차려서 기다리는 그 남자의 얘기입니다. 그런 운명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애수의 소야곡 구효서. 나는 지난해 3월에 이곳 오남리로 들어왔다. 남양주 시이긴 하지만 아직 행정구역이 구나 동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채 기존의 면과 리 단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오남리인 것이다. 주민세와 대한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들고 와 수령증을 받아가는 것도 통장이나 반장이 아니라 이장이다. 조용한데 혼자 처박혀 소설을 쓰려고 왔다. 이곳에서 서울을 드나들기란 쉽지 않다. 버스 노선이 딱 한 개 있을 뿐이다. 그런 불편을 나는 자초했다. 서울 가까운 데 살다 보면 나가고 싶지 않아도 자꾸 나가게 되는 게 싫었다. 교통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핑계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식빵이나 바게트에 이런저런 스프레드를 얹어 먹고 글 쓰고 글 읽고 때론 방을 훔치거나 빨래를 하고 다시 밥을 해먹고 TV나 신문을 보다 자는 게 내 하루 일과다. 한적한 데 박혀서 글이나 써보자고 시작한 일인데 1년 하고도 또 반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어느 정도 틀도 잡혔다. 혼자 일어나 밥 해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일이 그럭저럭 견딜만 해졌다. 하지만 가끔씩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내가 사는 모습이 어떤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고 혼자 수도하는 수도사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엉뚱한 상상이 고개를 쳐들 때 그랬다. 소설을 쓰고 있잖아. 그러려고 여기 온 거잖아. 그동안 많이 썼고 지금도 쓰고 있잖아. 그러고 있잖아. 나는 나를 향해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지. 그래서 그런 거지. 대개는 그렇게 지나가곤 했지만 가끔은 질문의 항목이 느는 때도 있었다. 왜 그러는데? 소설이 뭔데? 정막강산 수도승처럼 그래야만 되는데? 10년 넘게 써왔지만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엄청 유명해지지도 않았잖아. 앞으로 그럴 가망도 별로 없잖아. 누구보다 네가 네 능력을 잘 알잖아. 근데 왜? 이런 질문에는 그저 내가 뭐 돈 벌고 싶어서 이러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그리고 또 뭐 그게 맘대로 되기나 하는 건가? 하여튼 나도 몰라. 모른다고. 라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곤 또 습관처럼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빨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다. 며칠 동안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면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안개가 끼는지 잘 알 수 없었다. 아주 이따금씩 낡은 운동복을 입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인근의 약수터와 저수지에 가보곤 했을 뿐이다. 그러나 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두어 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영락없이 또 그 귀찮은 질문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었다. 그렇게 저렇게 세월은 흐르겠지. 그러면 너도 머리가 허옇게 새는 거야. 늙는 거야. 허망하지 않아?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게. 나는 피우던 담배를 내동댕이 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었다. 빛 독촉장 같은 원고 청탁서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내 책상 앞으로. 그러다가 그 사내를 만났다. 포천으로 이어지는 47번 도로변에서 그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다. 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여서 그의 깨끗한 오렌지빛 포장마차는 밤이면 커다란 홍등처럼 빛났다. 그 선연한 빛깔이 내겐 왠지 슬퍼 보였다. 그게 왜 슬퍼 보였는지 아직도 자세한 건 모른다. 50 가까이 됐거나 50을 살짝 넘긴 나이로 보였다. 머리는 3분의 1쯤 새어 있었지만 센 머리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느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동작에는 그런 일을 줄곧 해온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일종의 직업적인 민첩함이 보이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침묵이 불친절로 느껴지지 않았다. 10여 년 전 어떤 직장에 다닐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도장 견본을 내미는 사람에게 도장을 새긴 적이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저 도장 견본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도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았었다. 그런데도 나는 별 망설임 없이 그에게 상하 도장 하나를 주문했었다. 내가 그 오렌지빛 포장마차에 가끔씩 들렀던 것도 도장을 새겨야겠다는 마음이 문득 일었던 것과 같은 나로선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상 기류에 휩싸였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 포장마차는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합판과 목재에서 풍기는 나무 냄새가 강렬했다. 우동 그릇과 간장 종지도 멜라민 소재 특유의 광택으로 빛나고 있었다. 컵이며 수저며 국자도 그랬다. 홍등처럼 선연한 오렌지빛 포장을 보고 느꼈던 슬픔을 그 새것 투성이의 집기들에게서 또 한 번 느꼈다.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그와 내가 나눈 대화는 없었다. 포장마차엔 그와 나 둘뿐이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나라는 인간은 워낙 누구에게 뭘 잘 묻지 않는 타입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의 고향이 어디든 나이가 몇이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언제 결혼을 했든 나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설령 궁금하다고 해도 그걸 입 밖으로 내서 묻는 성질이 아니었다. 그도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포장마차 주인 정도라면 단골 확보 차원에서 적당한 친절과 관심과 대화를 유도해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포장마차에 가끔씩 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깨끗한 비닐 포장이며 송진내 나는 목재며 반짝이는 기명들만 보더라도 그가 포장마차를 연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 일을 줄곧 해오다가 돈을 좀 벌어 개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인상을 보고 내 멋대로 내린 판단이긴 했지만 그는 이 일을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이었다. 포장마차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사이에 어떤 인상적인 차이가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분명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여튼 그때 그에 대한 내 느낌이 그랬다는 말이다. 나는 그의 포장마차 개업을 섣부르게 IMF와 연관짓고 싶지 않았다. 그 연관이 지나치게 통속적이고 상투적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우선은 그런 식의 관심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 거기에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이유와 사정을 굳이 나누어 가질 필요까진 없는 거였다. 밤 11시쯤 그의 포장마차에 들러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청아를 마시고 구운 쭈꾸미를 먹는 맛이 소소했다. 한창 취기에 들떠 세상을 원망하던 술꾼들도 얼추 집으로 돌아간 시각이었다. 어쩌다 한둘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미 기세가 많이 꺾인 뒤여서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무디었다. 천천히 청아를 마시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무딘 목소리마저 사라지고 포장마차 안에는 비닐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가을밤의 냉기가 뱀처럼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 포장마차에 6번째 들르던 날이었던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는 분명 나를 향해 얘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나를 향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손님처럼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시각쯤에 술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새삼스레 고개를 돌려 포장마차 안을 휘둘러 보았다. 술 손님이라곤 나 하나뿐이었다. 그는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고개를 아래로 숙인 채 파인가 마늘인가를 다듬고 있었다.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술을 먹던 사람이었다고? 그럼 이 포장마차가 애당초 그의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누군가로부터 인수를 했단 말인가? 인수한 포장마차라기엔 지나치도록 새 것이지 않는가? 그에게 묻고 싶었지만 나는 청아 한 잔을 털어 넣었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말은 왠지 내 반응 따위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역시 그랬다. 그의 말은 뭐랄까 독백 같은 거였다. 그렇담 그가 독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어쩌면 그에게 있어 나라는 존재는 그의 독백을 들어주는 관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늦은 밤 나이 50 먹은 사내가 포장마차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말은 독백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나는 찔끔 놀랐다. 나를 향해 묻는 질문 같았기 때문이었다. 넌 왜 이 시각에 혼자 나와 술을 마시는 거니? 라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50이 아니었다. 나는 50 먹은 사내가 밤늦게 아무도 없는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광경을 상상했다. 그 이유와 사정이 우선은 매우 통속적이고 상투적으로 그려졌다. 부질없는 상상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그래서 오랜 망설임 끝에 포장마차라도 해보자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은 아닐까. 술 먹는 까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가 말했다. 아니, 분명히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이유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뭐 사는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한 고민들이었지요. 남들 다 하는 어쨌든 무척 막막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객석의 관객처럼.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느지막이 포장마차에 들렀지요. 늘 그랬듯이 닭발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포장마차에 나 말고 또 한 명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였지요. 나이는 한 42 됐을까. 긴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갸름한 얼굴이었습니다. 줄곧 고개를 숙인 채 이따금씩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곤 했지요. 뭐 그러는가 보다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워낙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뿐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포장마차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포장마차 안에 남아 있었지요. 그랬던 것인데 그의 얘기가 잠시 중단되었다. 나는 젓가락으로 쭈꾸미를 집어 들었다. 천천히 씹은 쭈꾸미를 목구멍으로 넘길 때까지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다. 한동안 물고 있던 손가락을 뺐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배었군요. 내가 말했다. 그는 한동안 핏방울이 맺힌 손가락을 바라보더니 묵묵히 휴지를 두르고 비닐봉지 한 귀퉁이를 찢어 감쌌다. 그리곤 다시 말을 이었다. 그다지 유심히 봤던 것도 아닌데 그 여자의 얼굴이 명료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명료하다거나 확연하다는 말조차 도무지 미흡할 만큼. 그래요. 선연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연하긴 선연했지만 그녀의 눈이며 코며 입술 따위가 그랬다는 건 아니었어요. 외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은 희미할 정도였으니까요. 뭐랄까 이미지 같은 거였달까 그림자 같기도 하고 그늘 같기도 한 하여튼 그녀의 존재가 내 안에 한치의 여백도 용납치 않을 만큼 완벽하게 들어서 있었던 겁니다. 그 놀라움에 그리고 그 버거움에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렸지요. 그리곤 이내 목류병 환자처럼 다시 집을 나섰어요. 어쩌면 그녀가 그때까지도 포장마차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겠지요. 그는 2초쯤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는 없었어요. 포장마차도 이미 철수를 했더군요. 나는 새카만 어둠 한가운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싶었지요. 나이 50에 벼락처럼 떨어져 내린 사랑의 감정이라는 걸까 생각해 보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날 처음 잠깐 본 사람일 뿐이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 네. 나는 청아 한 잔을 들이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기분 처음 겪는 것이긴 했지만 영화나 소설이나 사랑에 빠진 이런저런 사람들의 수로에서 들을 수 있었던 연모의 감정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지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여유 있게 생각할 겨를마저 없었습니다. 너무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부터 핑 돌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무언가에 눈먼 듯한 설렘과 들뜬 감정은 새벽이 되도록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연인으로든 은인으로든 아니면 원수로라도 꼭 만나야만 될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왠지 내 운명의 비기 같은 것을 지니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까닭도 없이 정체도 모를 한 인물에게 내 혼을 그토록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다니요. 그날의 병고를 나는 어떻게라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 나는 이미 밤마다 이곳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50평생 살아오면서 그럭저럭 쌓아온 습관이랄지 지식이랄지 가치관 같은 것이 한순간에 하얗게 소멸되면서 오로지 한 대상을 그리워하는 일에 내 정신과 육신이 미친 듯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께서는 그런 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거의 표가 나지 않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제 안에 쌓아온 이런저런 것들과 이별해야 했기 때문에 슬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흩어지고 말 티끌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내 안에 의지라는 것이 어느 날 바깥으로부터 틈이 판 혼미하고 미세한 기운들에 의해 해일처럼 전복되고 파도처럼 이끌리며 크나큰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졌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바로 의지라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를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펐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녀가 나타났던 그날이 포장마차 주인이 장사를 아주 그만두어버린 날이었으니까요. 나는 며칠 동안 이곳 빈터에 와 새카만 어둠 속에 한양 서 있다 슬픔을 끌어안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 말이지요. 그녀로부터 촉발된 내 슬픔이란 것이 이상하게도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처럼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가슴을 적시며 내려가던 독한 술이 쓰리고 아팠지만 빈 어둠 속에서 흘리던 눈물은 멍들고 찌든 속을 조금씩 시원하게 씻어 주었거든요. 나는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그곳에다 아예 포장마차를 차렸고 새벽 3시까지 그녀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녀가 내게 준 애수랄까 그 슬픔이 소중해서지요. 그녀로 인해 매일매일 느끼게 된 슬픔과 한숨은 이전에 내가 맛보았던 아픔과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며 적시어 줍니다. 이런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평생을 필요로 한들 못하겠습니까? 이젠 말이지요. 하나도 막막하지 않아요. 산다는 것이. 그는 상처난 손으로 열심히 팔을 다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포장마차를 돌아보았다. 홍등 같은 오렌지빛 포장마차가 어둠 속에서 도울하게 빛나고 있었다. 깊고 깊은 한숨을 한 차례 내쉰 뒤 나는 청탁서가 어지러운 책상에 앉아 새벽 3시까지 글을 썼다. 남인수 선생의 애수의 소야곡
노래 전주는 언제 들어도 좋네요. 애수의 소야곡 이 소설은 구요서 작가님의 네 번째 창작집 도라지꽃 누님에 수록된 소설이죠. 구요서 소설 작품 주제는 토속적 정서, 현대적 도회적 정서, 해독 불가능한 관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부분에 나라는 화자는 온남리라는 곳에 이사 갑니다. 소설을 쓰러 말이죠. 전업 작가인 작가님 얘기를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설가로서의 고픈 일상이 그려집니다. 아마도 작가님도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포장마차를 하며 스쳐 지난 여인을 기다리는 그 사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아이들 어릴 때 살던 어떤 곳이 떠올랐어요. 그 동네에도 꼭 밤 10시면 열고 새벽 2, 3시면 닫는 포장마차가 있었죠. 남편과 나도 긴 밤에 출출할 적이면 슬리퍼 신고 실실 걸어가 뜨끈한 우동과 가끔은 소주도 곁들였던 때가 문득 생각이 났답니다. 소설과 마구 뒤엉키며 내가 그 늦은 밤에 만난 포장마차 주인도 이런 여인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소설적 상상도 해보았답니다. 짧은 소설이었지만 애수의 소야곡이란 제목이라 그런지 가슴으로 절절해진 소설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손님처럼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가슴을 적시며 내려가던 독한 술이 쓰리고 아팠지만 빈 어둠 속에서 흘리던 눈물은 멍들고 찌든 속을 조금씩 시원하게 씻어 주었다고요. 그래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다고요. 사랑이 주는 정신적인 승화일까요? 그녀가 준 애수랄까 그 슬픔이 소중하다고요. 하지만 나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어쨌든 남인수 선생의 애수의 소야곡이 부르고 싶은 밤입니다.